호기심에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한중일편 제1장 중화사상의 시작. 중국하면 중국인들의 중화사상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날 이 중화사상은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곤 하죠. 쉽게 말해 중화사상이란 중국인이라는 민족이 먼 옛날부터 우월하고 월등했다는 인식이자 문화가 됩니다. 먼 옛날 중국 대륙에서 최초로 발명된 종이나 나침반,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했던 초패권 국가로서의 위치 등 과거 중국 대륙이 만들어낸 유산과 역사 모두가 우월감을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 중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화사상은 한국 인터넷 용어로 국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가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으로 인해 사례 분별을 아예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걸 의미하는 단어죠. 물론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자국의 역사, 문화, 국력에 과하게 빠진 사람들이 존재하죠. 한국 유튜브에서도 한국이 해외에서 최고로 인정받는다 라는 식의 제목을 내건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소로 판명된 환단 고기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아직 꽤 많이 존재하죠. 다만 중국은 그 정도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주도적으로 나서 중국인들에게 중화 사상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나아가 선민 사상과도 유사한 중화 사상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아예 막아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에 과하게 취한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관점,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미덕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실제 현대의 많은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당연히 중국을 우러러보며 대우해 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외교 정책마저도 중화 사상과 연결 지으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외교적 실리보다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화 사상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외교 활동을 설계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설령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지라도 중국인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어 민심을 달래고, 나아가 지지율까지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 국뽕에 취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문화와 역사까지 모두 다 중국 것이라고 우기고, 중국에 대해 나쁜 태도를 취하는 해외 기업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모자라 해당 기업의 매장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드를 설치하자 중국의 초등학생들까지 단체로 카메라 앞에 서서 한국을 비난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죠. 이처럼 극단적으로 애국심을 앞세운 중국인들의 모습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비호감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실제로는 국가의 위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제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기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내부 정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러자니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충수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러한 중화 사상은 어쩌다가 형성된 것일까? 그리고 현재까지 중국 대륙에 깊숙이 뿌리 박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중국이 지난 5천여 년간 자신들이 세상 중심이라고 주장해온 역사 전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제1장에서는 현재 중국 중화 사상의 기원이 되는 고대 중국의 화이 사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첫 시작, 상나라, 은나라. 사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자신들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고대 국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국가들 중에는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정도가 있죠.
한반도 역사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경우도 역사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없는 기록조차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참 뒤에 작성된 것들이죠. 때문에 고조선이 실제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라 고조선의 건국 시점 또한 다르게 적혀 있죠. 예를 들어 동국통감의 기록을 보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걸로 계산되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면 고조선은 기원전 2284년이 됩니다. 이런 한국의 고조선처럼 중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는 고조선과 달리 기록이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록의 신빙성이 낮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전무하여 전 세계 학계는 한나라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중국의 최초 국가로 받아들여지는 국가는 상나라입니다. 중국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겐 은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국가죠. 상나라는 각굴문자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각굴문자는 종이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사람들이 거북이의 배딱지나 짐승의 뼈에 새겨져 남긴 문자죠. 각굴문자가 기록된 상나라 시기 유물은 상당량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 해석 작업이 학자들에게 다소 어려움을 주곤 있지만 국가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기엔 충분할 정도죠. 그래서 주로 역사학계도 한나라와는 달리 상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엔 대부분 동의하는 겁니다. 즉, 중국사에서 국가의 역사는 상나라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 중국 상나라와 관련하여 주지육림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상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과 관련된 사자성어죠. 주왕은 매우 사치스럽고 방탕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조정해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주왕처럼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걸 두고 주지육림이라 말하게 된 거죠. 상나라에는 여러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제후는 쉽게 말해 낮은 등급의 왕으로 한 국가의 왕에게 일정한 영토를 받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대륙에 A라는 국가가 등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A 국가는 많은 인구와 식량, 게다가 강력한 군사력까지 갖추어 주변 부족들을 정리하고 영토를 넓혔죠. 그런데 영토가 너무 넓어진 겁니다. 때문에 A 국가의 왕은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 외의 지역을 친인척이나 믿음직한 부하에게 나눠주고 알아서 다스리게 한 겁니다. 점령한 지역의 기존 우두머리가 충성을 맹세할 경우 그대로 해당 지역을 다스리게 허용하기도 했죠. 이렇게 왕으로부터 영토를 할당받아 지배하던 사람들을 제후라고 하며 그들이 다스리는 국가는 제후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상나라 제후국들 중에는 주족이 살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주족은 상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쿠데타에 성공해 나라를 세워버리죠. 주족의 국가, 즉 주나라라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중국의 왕, 하늘의 아들, 천자. 주나라는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왕족과 최측근 신하들이 왕과 가까운 지역, 즉 수도 주변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 친척일수록 측근이 아닐수록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 쪽 땅을 다스리게 했죠. 전국시대에 살던 사상가 순자에 따르면 주나라에는 71개의 제후국이 있었는데 그중 무려 53개의 제후국이 주나라 왕족의 성씨였던 히시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왕은 자신을 하늘신의 아들, 즉 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나라 왕이 천자 드립을 치기 시작한 건 주나라 이전에 존재했던 상나라 때문이었죠. 앞서 설명했듯 주나라는 상나라의 제후국이었지만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고자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상나라 왕이 자신을 하늘신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었죠. 주나라 왕 입장에서는 상나라를 치는 순간 신의 아들에게 덤비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은 자기도 하늘신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게 된 거죠. 원래 하늘신이라는 사람이
자손들 중 상나라 왕에게 지상을 잘 다스리라 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주 욕심으로 유명한 마지막 상나라 왕이 나라 꼴을 이상하게 만들게 된 거죠. 하늘신이 이 광경을 보시곤 상나라 왕실 가문을 쳐내고 주나라 왕인 자신에게 대신 지상을 다스리라 명령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자, 즉 하늘신의 자손은 진짜로 하늘신과 혈연으로 연결된 존재로서 하늘신의 명령을 받아 지상세계의 인간을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 지상에 있는 자기 아들과 하늘신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죠. 그래서 중국에서 하늘과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나 하늘신께서 화가 나셔 달래드려야 하는 경우 하늘신과 직통으로 연결된 천자가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고 만백성들에게 말하게 된 거죠. 물론 조선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가뭄이 심할 때면 기우제를 지냈죠. 모든 만백성이 왕의 제사를 기대했고 만약 기우제가 실패할 경우 모든 원망은 왕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비가 내리기 마련이죠. 그럼 역시 하늘도 알아봐 주시는 위대한 왕이구나 라며 왕을 신뢰하게 됐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만백성은 오로지 왕만 쳐다보고 있게 하려는 정치적인 설계인 것이죠. 이러한 설계가 수천 년 중국 대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상나라에선 종교처럼 하늘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나라를 쿠데타로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주나라의 왕을 백성들이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상나라의 왕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주나라의 왕들도 하늘의 신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했던 것이었죠. 과학과 이성적인 논리가 중요한 현대사회와 달리 신화 및 종교적인 요소가 힘을 발휘했던 고대 시대에는 권력자들이 하늘신 이야기로 일반 백성들을 현혹시켜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나라가 만든 저 권력 시스템은 중국 역사 내내 필수 레파토리가 되어갔죠. 이 설계는 실제로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왕은 천자라는 사상이 퍼져나간 이후에는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백성들은 감히 신의 아들을 공격하려는 쿠데타에 쉽게 동조할 수가 없고 동조하지도 않았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힘뿐만 아니라 본인도 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까다로운 명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주나라가 힘을 잃은 후로도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나라는 기원전 771년 이민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원래 수도였던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거죠. 호경은 나급에 비해 서쪽에 있었기에 주나라의 수도가 서쪽에 있던 시대를 서주시대라고 표현하고 주나라 수도를 동쪽 나급으로 옮긴 시점부터 동주시대라고 부릅니다. 수도를 나급으로 옮긴 주나라는 그 이전보다 영토도 줄어들고 군사력도 형편없어졌습니다. 허나 주나라에겐 믿을 구석이 남아 있었죠. 주나라의 왕, 하늘 신의 아들, 천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나라의 제후국들은 아무리 주나라 중앙 왕실의 힘이 약해졌어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천자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나라의 제후국들은 힘이 약해진 주나라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죠.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주변 제후국들의 힘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제후국들은 힘이 빠진 주나라 왕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며 서로 땅을 빼앗거나 속국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나라는 내버려 두고 제후국들끼리만 티격태격 싸웠다는 겁니다. 그들은 중앙정부를 공격하지 않고 왜 자신들끼리만 싸웠던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바로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나라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긴 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주나라 왕이 천자라고 믿고 있었죠. 주나라의 왕을 공격하는 순간 왕자에 앉을 명분도 사라지고 민심도 전부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제후국들은 주나라의 왕과 같은 편이 되어 백성들의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다른 제후국을 쳐들어가 영토와 힘을 희어간 것입니다. 반면 주나라 중앙정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역으로 제후국에게 의지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실제로 쿠데타 각을 보는 제후국이 등장하자 주나라가 다른 제후국들의 도움으로 제압한 적도 있었습니다. 왕의 존재가 종교화되어 버리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한편 제후국들끼리만 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나라 중앙 권력이 약해진 틈을 타 많은 이민족들이 침입하기 시작했죠. 이때 강한 제후국들은 앞장서서 존왕양이, 즉 이민족과 맞서 싸워 천자를 지켜야 한다 라는 명분을 들먹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천자를 지켜야 하니까 제후국들은 다 내 밑으로 집합하라는 말이었거든요. 다른 제후국들을 간섭하기 위해 천자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었죠. 그런데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와 같은 이민족 국가들이 기존의 주나라 영토 안까지 파고들어오며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졌죠. 주나라 제후국들과 이민족 국가들까지 서로 싸워댔으니 말입니다. 이런 시기를 우린 춘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는 지금 설명한 춘추 시대와 그 후에 이어지는 전국 시대를 합해 부르는 명칭이죠. 대혼란의 서막. 주나라 중앙정부의 국력이 약화되고 제국들의 힘이 강력해짐과 동시에 이민족의 침입이 한창 벌어지는 춘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몇 이민족들의 국가도 강성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나라의 중앙정부가 그나마 권위를 갖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줬던 천자라는 아이템이 이 이민족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던 게 아닙니까? 이민족 국가들은 천자의 권위 따윈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나라의 천자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제국들도 반복되는 이민족들과의 전쟁 때문에 위태위태해져 갑니다. 결국 천자로 굴러가던 주나라의 권력 시스템은 점차 중국 대륙에서 흐려지게 되죠. 급기야 천자에 의해 책봉되지 않은 제후들도 제후 행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를 우린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춘추시대를 거쳐 전국시대로 접어들자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고 사라졌으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죠. 잠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봐도 끔찍한 시대였을 것 같죠. 백성들은 배고픔을 견디며 전쟁터로 끌려가 싸워야 했고 실수 없는 전쟁 속에서 벌레만도 못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 테니 말이죠.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오늘의 왕이 내일은 죽어 있고 새로운 왕과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은 혼란스러운 것일까? 질서와 평화가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같은 혼란기를 잠재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학자들과 사상, 철학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걸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제자백가, 법가. 오늘날 우리는 흔히 혼란스럽거나 어지러운 상황을 보고 춘추 전국시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의 유례없는 대혼란기였죠. 하지만 그 혼란기에 우린 중국 철학하면 떠올리는 공자, 목자, 한비자, 맹자, 순자와 손자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상가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다양한 학파, 즉 제자백가가 등장하게 된 거죠. 물론 여러 학문과 여러 스승이 출연하게 된 건 좋은 일이겠지만 당시가 엄청난 혼란기였기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죠.
물론 모든 제자백가의 사상과 학자들이 주목받았던 건 아닙니다. 전주 전국 시대는 주나라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의 질서 및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시작된 야생의 시기였죠. 이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백과 학자들과 사상이 좀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유명세를 얻게 된 사상들이 유가, 법가, 묵가, 도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백가가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제시했던 겁니다. 실제로 권력자들은 제자백가의 사상을 토대로 나라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춘추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이 한비자의 법가를 채택했었죠. 한비자는 인간이란 존재를 오로지 사리사욕만 챙기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즉, 성악설을 믿었던 사람이었죠. 한비자는 부모가 아들을 낳으면 축하하는데 딸을 낳으면 낙담을 한다고 얘기하며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해득실로 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한비전은 이런 사리사욕에 미쳐있는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선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국가 전체를 관리해야 하며 관리 기준은 명확하고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탄하고 세세한 법을 통해 군주가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봤던 거죠. 하지만 법과 사상엔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 한 명에게 너무 큰 권력을 몰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매자는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 시대를 빨리 안정시키려면 왕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강력한 법으로 통솔하고 빨리 부국강병을 이루어 전국을 통일해야 평화가 온다는 생각이었죠. 문제는 너무 왕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 왕이 제멋대로 정치할 경우 그를 처벌할 기준이나 처벌 수단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혁명을 일으키자니 그것도 법에 따른 행동이 아니기에 법과에선 혁명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또한 법과 사상에 따르면 사사로운 죄까지도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했는데 이는 곧 공포 정치를 의미했습니다. 예컨대 한비전은 은나라 시대엔 길거리에 죄를 함부로 벌이는 사람이 있으면 손목을 잘라버렸다며 이를 본받아 강력한 처벌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였죠. 제자백과, 유가. 사실 법과 이전에 중국 대륙의 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학파는 단연 유가였습니다. 흔히 춘추 전국시대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파를 유가라 부르고 세월이 흘러 한나라 시기 사상적으로 체계화되고 국가의 주요 학문이자 종교가 된 이후부터 유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유교라는 사상을 탄생시킨 사람은 노나라에 살던 공자였습니다. 공자는 주나라가 약해지고 춘추 전국시대가 한창이던 기원전 6세기경에 태어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직접 보고 느꼈고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나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천자와 제후 간의 기강, 천자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심으로 돌아가던 주나라의 질서가 사라졌기에 혼란기가 찾아왔으며 그 질서를 회복해야 세상이 편안해진다고 믿었던 거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공자는 질서를 위해 누구든 땡땡다워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살아서 그 역할에 맞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해진 역할이란 게 어디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정해진 대로만 사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그저 숨막히고 딱딱한 꼰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혼란기라는 걸 감안한다면 공자의 발상은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공자 입장에선 비록 정해진 질서와 원칙대로 사는 게 딱딱하게 느껴질지라도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사회의 질서와 원칙을 배워 잘 따른다면 세상의 질서는 곧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백성은 예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전자의 신하들은 천자를 잘 보필하고 전자는 하늘의 명령대로 국가를 잘 다스려야 한다. 모두들 인, 예, 효와 같은 덕망을 갈고 닦아야 한다. 여기서 유교가 말하는 질서는 법전에 적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사회 질서가 바로잡힌다고 본 것이었죠. 오히려 법과에서 주장하듯 법으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만 강조하면 사람들은 그저 법망을 피해가려고만 할 뿐 근본적인 혼란을 없앨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유교를 얘기할 때 절대 빠져서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연구하고 수정 및 보완한 맹자가 되죠.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배운 후배 사상가였지만 그가 주장하는 바는 공자와 약간 달랐습니다. 애초에 두 사상가가 살았던 시대부터 달랐죠. 공자는 춘추 시대, 맹자는 전국 시대에 살았습니다. 춘추 시대도 전쟁이 끊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제후국들의 중심에 주나라가 존재하는 시대였죠. 어느 정도의 질서는 형식적으로나마 남아있던 시대였던 겁니다. 때문에 공자는 제후국들이 주나라의 천자를 다시 제대로 받들고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대는 주나라를 중심으로 한 질서 자체가 거의 사라진 시기였죠. 주나라의 왕을 천자로 추앙하던 제후국들도 거의 사라졌고 천자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민족들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와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고 사라지길 반복하는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공자가 사망한 후 약 100년 뒤에 태어난 맹자는 쿠데타를 합리해주게 된 것입니다. 왕이 제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하늘신이 새로운 명을 내려 새로운 천재를 정해줄 것이다. 아무리 천재라도 하늘의 명을 똑바로 받들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맹자는 공자처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긴 했지만 국가 운영을 게을리하는 왕이 있다면 하늘이 새로운 천자, 즉 새로운 왕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마치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며 하늘의 신이 상나라 대신 주나라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하늘이 천자를 선택했다는 기준은 백성들의 민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유교의 여러 사상들은 공자와 맹자, 그리고 이후 수많은 후배 학자들의 손을 거쳐 수정 보완 및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래야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까지도 지혜를 주는 사상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만약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백성들을 생각하며 탄생된 이와 같은 유교의 사상들조차 훗날 권력자들이 써먹기 좋은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었죠. 분명 공자는 주나라의 봉건 질서를 회복하자며 가르침을 설파하고 다녔지만 고대의 권력자들은 유교의 가르침 중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며 유교를 중앙 집권 도구로 써먹게 됩니다. 유교가 후대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앞서 우선 종교 얘기부터 해보죠. 사실 제자백가는 철학과 정치 사상적인 면모만 부각되었을 뿐 종교와 명확히 구분하긴 힘듭니다. 공자도 하늘과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맹자 역시 민심을 받아들여 천자를 바꾸는 것은 결국 하늘신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니 말이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나라의 왕실 권위는 왕이 하늘신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통해 정당화되었습니다. 즉 주나라 왕실이 신성한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에 와서도 왕들의 혈통과 조상신이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춘추 전국 시대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족보를 보다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신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족보가 꼬여버린 중국의 신, 사망오제. 고대 중국 대륙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백성들이 믿었던 민간 신앙이 있었죠. 주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거나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며 온갖 자연신과 정령들에게 빌었던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신이 되죠. 여기서 조상신은 아무나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귀한 혈통과 성씨를 갖고 있는 유력한 가문만이 조상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조상신이 바로 상나라와 주나라 권력자들이 세우던 하늘신이 되죠. 하늘신은 곧 왕실의 먼 조상신이었고, 주나라 왕실은 하늘신의 피를 물려받은 신성한 혈통이자 지상을 통치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권력자들의 조상신들이 민간 신앙의 신들이나 심지어 다른 가문의 조상신을 흡수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나라와 주나라의 조상신은 만물을 지배하는 최고신이 되어 백성들이 섬기던 자연신이나 농업신의 역할을 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이후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 더 빈번하게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의 권력자들은 다른 지역을 점령한 후에 그 지역의 종교를 흡수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무조건 흡수한 건 아닙니다.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여 자신의 권력 유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잡신은 그냥 버리고, 도움이 될 만한 신이라면 해당 지역을 다스렸던 유력 가문의 조상신마저 흡수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잘 먹혔던 명분 중 하나가 바로 혈연이 됩니다. 그리고 혈연은 이민족들이 써먹을 정도로 매우 유용한 전략이었죠. 북쪽에 살던 이민족들이 중국 대륙으로 쳐들어온 후 중국 대륙의 백성들이 믿던 북쪽의 신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조상신이 바로 그 북쪽 신의 형제라거나 아예 자신들이 그 북쪽 신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중국 신화엔 족보가 개판이 되어버린 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망오제가 되죠. 사망오제는 3명의 황과 5명의 제를 의미합니다. 사망의 경우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을 창조한 뒤 인간들에게 불을 사용하는 방법과 농사짓는 법을 알려주는 신적인 인물로 전해지죠. 오제는 상나라가 있던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 중국 대륙을 다스렸다던 전설적인 다섯 임금이 됩니다. 한국사가 단군 왕검의 이야기라는 신화로 시작되듯 중국 고대사도 사망오제 신화부터 시작된다는 식으로 설명되곤 하죠. 사망오제가 지상을 다스린 후에 하나라가 건국되고 하나란 상나라로 이어진다는 식인 겁니다. 이런 중국의 고대 신화는 춘추 전국 시대에 와서 정립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오제에 속하는 인물들이 딱 맞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천왕과 지왕, 인왕, 적재와 청재, 백제와 흑제, 황제처럼 하늘신, 땅신, 붉은 임금, 푸른 임금 같이 두루뭉실하게 표현될 땐 그나마 라인업이 확실한 편인데, 구체적인 이름과 서사를 갖추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망오제에 포함되려고 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게 춘추 전국시대의 흔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땅 따먹기를 하면서 점령한 지역의 신들을 흡수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족보가 꼬여버린 사망오제 중에서도 유독 권력자들에게 잘 써먹혀진 신이 있습니다. 바로 오제 중 한 명인 황제가 됩니다. 황제와 황제. 사망오제를 두고 혈연 관계를 조성하던 권력자들의 작업질은 점점 오제 중 황제에게만 집중되게 됩니다. 황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전승마다 다르지만 종합해보자면 살림을 개척해 길을 뚫고 역법을 연구하여
연월일이란 개념도 만들고 농사짓는 법을 개발하며 각종 도구도 많은 인물로 그려지죠. 한마디로 인간 문명 자체를 황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황제라는 말을 보고 로마의 카이사르 같은 황제, 영어로 엠폴로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사실 황제라는 단어도 사망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 전역이 혼란의 도가니였던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진나라의 왕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진나라의 왕은 자신이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었는데 고작 왕으로 불리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호칭을 고안해내기로 했는데 이때 왕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사망오제가 됩니다.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믿었던 사망의 황, 오제의 제를 따와 황제라는 어마무시한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만큼 자신이 중국 대륙에서 가장 높고 유일무이한 권력 및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진나라 최초의 황제이자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이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나 그토록 엄청난 호칭의 무게감과 걸맞지 않게 진나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시황이 사망한 후 고작 4년 만에 사라졌으니 말이죠. 진시황 사망 후 4년 만에 사라진 진나라. 춘추 전국시대라는 엄청난 혼란기를 정리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 그는 모든 것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주요 국가 통치 이념으로 법가를 채택하여 하나하나 법으로 정해가기 시작했죠. 도로도 깔고 화폐나 도량형, 수레 규격 같은 것도 법으로 정하여 중앙이 모든 걸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왕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을 제후로 임명하여 알아서 지방을 통치하게 했던 기존 봉건제 시스템을 싹 갈아엎게 되죠. 군주가 법에 따라 임용한 관리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해서 군주가 직접 통치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중앙 집권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너무 강하게 통일성을 밀어붙이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보듬어 준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그저 억압만 해왔으니 말이죠. 게다가 진시황은 자잘한 사상가들이 난립하여 국가 통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수많은 제자백가의 서적을 불태우고 이에 반발하는 학자들은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 이른바 분서갱유를 벌였던 것이었죠. 민심을 악화시킨 데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진시황은 북쪽 흉노족의 침략을 대비하여 국방력을 튼튼히 한답시고 만리장성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위해 엄청난 크기의 무덤까지 지었죠.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룩하려던 진시황의 정책들은 당연히 민심을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카리스마가 있었던 진시황이 기원전 2010년에 사망하자 그동안 쌓여왔던 백성들의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4년 뒤인 기원전 2006년 진나라는 수많은 쿠데타로 뒤집어지면서 영영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진나라가 망하자 중국 대륙의 제2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릴 뻔했다는 것이었죠. 사방팔방 새로운 국가가 건국되고 사라지는 일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소설 초한제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국 한족의 시작, 한나라. 반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 결국 진나라는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두 명의 반란 추모자들이 유명했으니 바로 항우와 유방이 됩니다. 이들은 함께 진나라를 무너뜨린 후 중국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약 4년간 이어진 이 전쟁을
초안 전쟁이라고 하죠. 여기서 유방이 승리하고 황제로 추대받으면서 중국 대륙엔 한나라라는 국가가 탄생합니다. 저 한나라의 한이 현재 중국의 다수민족인 한족의 한입니다. 한나라는 중국 역사상 진시황의 진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진나라가 고작 15년 만에 무너졌던 것과 달리 한나라는 기원전 202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무려 422년간 통일 왕조를 유지하죠. 한나라의 장수 비결은 진나라에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나라는 단명했던 진나라를 보고 많은 교훈을 얻어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일단 한나라는 선배 통일 국가였던 진나라의 국가 운영 노하우를 소용합니다. 단 필요에 따라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하기도 했죠. 제일 대표적인 게 형법 시스템이었습니다. 진나라의 형벌은 워낙 가혹해서 조정에 대해 싫은 소리만 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 참수형을 당했었죠. 이런 가혹한 사법 시스템의 부조리를 잘 알았던 유방은 황제가 되기 전부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진나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유방이 진나라 군대를 박살낸 후 백성들에게 약속했죠. 법을 딱 세 개로 정한다는 유방의 공약을 들은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유방을 따랐다고 하죠. 이후 한나라에서는 진나라의 법령에서 몇 가지를 더 가져와 총 9가지 법으로 구성된 구장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나라는 국가 통치 방향에 도가 사상 일부분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진나라가 인위적으로 사회 전체를 관리한다면서 억압만 했으니 이제 너무 가혹하기보다 순리대로 사회 발전을 이뤄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지방 통치 방식에 있어서도 한나라는 진나라의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진나라는 제후를 아예 두지 않았었지만 한나라는 중앙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지역까지 관리를 파견했고 그 외의 지역은 제후를 파견했죠. 주나라와 진나라의 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7대 황제인 한무제는 제후국들을 껍데기만 남겨놓은 채 진나라 때처럼 관리들을 파견해 다스리는 체제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앞선 6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동안 지방 제후들의 반란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걸 보고 한무제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로 했던 것이었죠. 한무제는 국가 통치의 기본 방향성에도 변화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자연순리를 따르자는 도교의 사상으론 기강을 잡는 게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사상이 있었죠. 바로 동중서라는 사람이 재해석한 유교가 됩니다. 국교가 된 유교. 공자는 춘추라는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나라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고 공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담아 새로 엮은 것이었죠. 쉽게 말해 공자가 봤을 때 누구는 착하고 어떤 사건은 옳거나 그르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문제는 공자가 쓴 책의 내용이 매우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공자의 제자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책에 담긴 공자의 사상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며 공자의 가치관과 철학을 정리해 나아갔죠. 이 과정에서 유학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설명해주는 해설서도 만들곤 했는데 그중 하나가 춘추의 내용을 해석한 공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자들 중에 이 공양전의 내용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동준서가 되는 거죠. 대일통은 공양전의 첫 문장에 등장하는 말로 모든 것을 하나로 합체한다는 뜻입니다. 동중서는 공양전을 해석하면서 대일통이 하늘의 뜻이며 정치에 있어서도 하나로 통일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죠. 그래야만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재이신 황제께서 만백성을 하나로 모아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한무제는 바로 이 점이 딱 마음에 들었고 적극적으로 유교를 한나라의 주요 통치 사상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유교를 한나라의 국교로 삼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때부터 한무제는 온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기본적으로 유교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유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고 유교를 공부한 학생들을 정부의 관료로 등용하는 등 국가 전반 곳곳에 유교 페인트칠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나라가 유교를 도입한 이후 중국 대륙엔 유학을 공부한 유생들과 유학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유교라는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준서가 대일통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한 이 유교 사상이 바로 화이 사상의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중화 사상의 시작, 화이 사상. 한나라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앞에서 설명했던 주나라 시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설명했듯 주나라는 중국 대륙의 최초 국가였던 상나라를 쿠데타로 전복시키고 제후들에게 각 지역을 관할하도록 했었죠. 이때 주나라의 왕실은 왕실과 제후국들을 침략해오는 이민족을 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이라는 글자를 한국에선 오랑캐이라 부르죠. 이렇게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중국 대륙과 그 외의 지역, 즉 화와 이로 구분짓던 걸 두고 화이 사상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우리 집단과 남의 집단을 구분짓는 건 사실 인간사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화이 사상에 선민 사상이 강하게 녹아있다는 거죠. 이건 공양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적들이 중국을 빠르게 병들게 하고 있다. 공양전의 내용을 보면 저자의 선민 사상이 어마무시합니다. 무지몽매한 야만족 오랑캐들은 중국 대륙의 주인이자 하늘신의 아들인 천자를 못 알아보고 감히 천자의 나라에 쳐들어오는 족속이며, 오랑캐들의 침략 때문에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어 중국 대륙이 혼란에 빠진 것이란 식의 주장을 했죠. 문명화된 중국 대륙 화와 우매한 이민족 이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겁니다. 중국인들은 오랑캐의 종류도 디테일하게 분류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의 오랑캐들이라면서 각각 동이와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불렀죠. 간혹 한국에서 동이족이 활을 잘 쏘는 동방의 민족이라는 의미라면서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한민족을 일컫던 말이라며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동이족은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던 모든 이민족들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상나라 땐 상둥반도 일대에 살던 민족들을 의미했지만, 산둥반도가 중국의 영역이 된 이후로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에 사는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동이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갔던 거죠. 애초에 기원전까지만 해도 중국 대륙 국가들은 한반도라는 지역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단어일 텐데요. 그 이유는 오랑캐란 결국 중국 대륙 입장에선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공양전에도 존왕양이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을 받들어 모시고 오랑캐는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화이 사상은 고대 중국 국제관계의 기본 전제가 되었습니다. 입고 점차 국가들 간의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내주는 행위로 표현되기 시작하죠. 화이 사상과 조공 책봉이 결합된 중국의 외교 방침이 한반도와 같은 중국 주변 지역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중국 하면 중국인들의 중화 사상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날 이 중화 사상은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키곤 하죠. 쉽게 말해 중화 사상이란 중국인이라는 민족이 먼 옛날부터 우월하고 월등했다는 인식이자 문화가 됩니다.
먼 옛날 중국 대륙에서 최초로 발명된 종이나 나침반,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했던 초패권 국가로서의 위치 등 과거 중국 대륙이 만들어낸 유산과 역사 모두가 우월감을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 중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화 사상은 한국 인터넷 용어로 국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가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으로 인해 사례 분별을 아예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걸 의미하는 단어죠. 물론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자국의 역사, 문화, 국력에 과하게 빠진 사람들이 존재하죠. 한국 유튜브에서도 한국이 해외에서 최고로 인정받는다 라는 식의 제목을 내건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소로 판명된 환단 고기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아직 꽤 많이 존재하죠. 다만 중국은 그 정도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주도적으로 나서 중국인들에게 중화 사상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나아가 선민 사상과도 유사한 중화 사상은 중국인들이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아예 막아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에 과하게 취한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관점,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미덕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실제 현대의 많은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당연히 중국을 우러러보며 대우해 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외교 정책마저도 중화 사상과 연결지으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외교적 실리보다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화 사상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외교 활동을 설계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설령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지라도 중국인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어 민심을 달래고 나아가 지지율까지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 국뽕에 취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문화와 역사까지 모두 다 중국 것이라고 우기고 중국에 대해 나쁜 태도를 취하는 해외 기업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모자라 해당 기업의 매장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드를 설치하자 중국의 초등학생들까지 단체로 카메라 앞에 서서 한국을 비난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죠. 이처럼 극단적으로 애국심을 앞세운 중국인들의 모습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비호감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실제로는 국가의 위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제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기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내부 정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러자니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충수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러한 중화 사상은 어쩌다가 형성된 것일까? 그리고 현재까지 중국 대륙에 깊숙이 뿌리 박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중국이 지난 5천여 년간 자신들이 세상 중심이라고 주장해온 역사 전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제1장에서는 현재 중국 중화 사상의 기원이 되는 고대 중국의 화이 사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첫 시작, 상나라, 은나라. 사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자신들의 역사를 직접 기록한 고대 국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국가들 중에는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정도가 있죠. 한반도 역사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경우도 역사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없는 기록조차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참 뒤에 작성된 것들이죠. 때문에 고조선이 실제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라 고조선의 건국 시점 또한 다르게 적혀 있죠. 예를 들어 동국통감의 기록을 보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걸로 계산되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면 고조선은 기원전 2284년이 됩니다.
이런 한국의 고조선처럼 중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는 고조선과 달리 기록이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록의 신빙성이 낮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전무하여 전 세계 학계는 한나라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중국의 최초 국가로 받아들여지는 국가는 상나라입니다. 중국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겐 은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국가죠. 상나라는 각굴문자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각굴문자는 종이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사람들이 거북이의 배딱지나 짐승의 뼈에 새겨져 남긴 문자죠. 각굴문자가 기록된 상나라 시기 유물은 상당량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 해석 작업이 학자들에게 다소 어려움을 주고는 있지만 국가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기엔 충분할 정도죠. 그래서 주로 역사학계도 한나라와는 달리 상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엔 대부분 동의하는 겁니다. 즉, 중국사에서 국가의 역사는 상나라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 중국 상나라와 관련하여 주지육림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상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과 관련된 사자성어죠. 주왕은 매우 사치스럽고 방탕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조정해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주왕처럼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걸 두고 주지육림이라 말하게 된 거죠. 상나라에는 여러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제후는 쉽게 말해 낮은 등급의 왕으로 한 국가의 왕에게 일정한 영토를 받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대륙에 A라는 국가가 등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A 국가는 많은 인구와 식량, 게다가 강력한 군사력까지 갖추어 주변 부족들을 정리하고 영토를 넓혔죠. 그런데 영토가 너무 넓어진 겁니다. 때문에 A 국가의 왕은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 외의 지역을 친인척이나 믿음직한 부하에게 나눠주고 알아서 다스리게 한 겁니다. 점령한 지역의 기존 우두머리가 충성을 맹세할 경우 그대로 해당 지역을 다스리게 허용하기도 했죠. 이렇게 왕으로부터 영토를 할당받아 지배하던 사람들을 제후라고 하며 그들이 다스리는 국가는 제후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상나라 제후국들 중에는 주족이 살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주족은 상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쿠데타에 성공해 나라를 세워버리죠. 주족의 국가, 즉 주나라라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중국의 왕, 하늘의 아들, 천자. 주나라는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왕족과 최측근 신하들이 왕과 가까운 지역, 즉 수도 주변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 친척일수록 측근이 아닐수록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 쪽 땅을 다스리게 했죠. 전국시대에 살던 사상가 순자에 따르면 주나라에는 71개의 제후국이 있었는데 그중 무려 53개의 제후국이 주나라 왕족의 성씨였던 히시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왕은 자신을 하늘신의 아들, 즉 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나라 왕이 천자 드립을 치기 시작한 건 주나라 이전에 존재했던 상나라 때문이었죠. 앞서 설명했듯 주나라는 상나라의 제후국이었지만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고자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상나라 왕이 자신을 하늘신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있었죠. 주나라 왕 입장에서는 상나라를 치는 순간 신의 아들에게 덤비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은 자기도 하늘신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게 된 거죠. 원래 하늘신이라는 사람이 자손들 중 상나라 왕에게 지상을 잘 다스리라 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지육심으로 유명한 마지막 상나라 왕이 나라 꼴을 이상하게 만들게 된 거죠. 하늘신이 이 광경을 보시곤 상나라 왕실 가문을 쳐내고 주나라 왕인 자신에게 대신 지상을 다스리라 명령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자, 즉 하늘신의 자손은 진짜로 하늘신과 혈연으로 연결된 존재로서 하늘신의 명령을 받아 지상세계의 인간을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
지상에 있는 자기 아들과 하늘신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죠. 그래서 중국에서 하늘과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나 하늘신께서 화가 나셔 달래드려야 하는 경우 하늘신과 직통으로 연결된 천자가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고 만백성들에게 말하게 된 거죠. 물론 조선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가뭄이 심할 때면 기우제를 지냈죠. 모든 만백성이 왕의 제사를 기대했고 만약 기우제가 실패할 경우 모든 원망은 왕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비가 내리기 마련이죠. 그럼 역시 하늘도 알아봐 주시는 위대한 왕이구나 라며 왕을 신뢰하게 됐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만백성은 오로지 왕만 쳐다보고 있게 하려는 정치적인 설계인 것이죠. 이러한 설계가 수천 년 중국 대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상나라에선 종교처럼 하늘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나라를 쿠데타로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주나라의 왕을 백성들이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상나라의 왕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주나라의 왕들도 하늘의 신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했던 것이었죠. 과학과 이성적인 논리가 중요한 현대사회와 달리 신화 및 종교적인 요소가 힘을 발휘했던 고대 시대에는 권력자들이 하늘신 이야기로 일반 백성들을 현혹시켜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나라가 만든 저 권력 시스템은 중국 역사 내내 필수 레파토리가 되어갔죠. 이 설계는 실제로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왕은 천자라는 사상이 퍼져나간 이후에는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백성들은 감히 신의 아들을 공격하려는 쿠데타에 쉽게 동조할 수가 없고 동조하지도 않았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힘뿐만 아니라 본인도 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까다로운 명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주나라가 힘을 잃은 후로도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나라는 기원전 771년 이민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원래 수도였던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거죠. 호경은 나급에 비해 서쪽에 있었기에 주나라의 수도가 서쪽에 있던 시대를 서주시대라고 표현하고 주나라 수도를 동쪽 나급으로 옮긴 시점부터 동주시대라고 부릅니다. 수도를 나급으로 옮긴 주나라는 그 이전보다 영토도 줄어들고 군사력도 형편없어졌습니다. 허나 주나라에겐 믿을 구석이 남아있었죠. 주나라의 왕, 하늘신의 아들, 천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나라의 제후국들은 아무리 주나라 중앙왕실의 힘이 약해졌어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천자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나라의 제후국들은 힘이 약해진 주나라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죠.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주변 제후국들의 힘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제후국들은 힘이 빠진 주나라 왕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며 서로 땅을 빼앗거나 속국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나라는 내버려두고 제후국들끼리만 티격태격 싸웠다는 겁니다. 그들은 중앙정부를 공격하지 않고 왜 자신들끼리만 싸웠던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바로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나라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긴 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주나라 왕이 천자라고 믿고 있었죠. 주나라의 왕을 공격하는 순간 왕자에 앉을 명분도 사라지고 민심도 전부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제후국들은 주나라의 왕과 같은 편이 되어 백성들의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다른 제후국을 쳐들어가 영토와 힘을 희어간 것입니다. 반면 주나라 중앙정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역으로 제후국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실제로 쿠데타 각을 보는 제후국이 등장하자 주나라가 다른 제후국들의 도움으로 제압한 적도 있었습니다. 왕의 존재가 종교화되어 버리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한편 제후국들끼리만 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나라 중앙 권력이 약해진 틈을 타 많은 이민족들이 침입하기 시작했죠. 이때 강한 제후국들은 앞장서서 존왕양이, 즉 이민족과 맞서 싸워 천자를 지켜야 한다 라는 명분을 들먹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천자를 지켜야 하니까 제후국들은 다 내 밑으로 집합하라는 말이었거든요. 다른 제후국들을 간섭하기 위해 천자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었죠. 그런데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와 같은 이민족 국가들이 기존의 주나라 영토 안까지 파고들어오며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졌죠. 주나라 제후국들과 이민족 국가들까지 서로 싸워댔으니 말입니다. 이런 시기를 우린 춘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흔히들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는 지금 설명한 춘추 시대와 그 후에 이어지는 전국 시대를 합해 부르는 명칭이죠. 대혼란의 서막. 주나라 중앙정부의 국력이 약화되고 제후국들의 힘이 강력해짐과 동시에 이민족의 침입이 한창 벌어지는 춘추시대가 되었습니다. 몇몇 이민족들의 국가도 강성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나라의 중앙정부가 그나마 권위를 갖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줬던 천자라는 아이템이 이 이민족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던 게 아닙니까? 이민족 국가들은 천자의 권위 따윈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나라의 천자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제국들도 반복되는 이민족들과의 전쟁 때문에 위태위태해져 갑니다. 결국 천자로 굴러가던 주나라의 권력 시스템은 점차 중국 대륙에서 흐려지게 되죠. 급기야 천자에 의해 책봉되지 않은 제후들도 제후 행사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를 우린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춘추시대를 거쳐 전국시대로 접어들자 세상은 그야말로 아수라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되고 사라졌으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죠. 잠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봐도 끔찍한 시대였을 것 같죠. 백성들은 배고픔을 견디며 전쟁터로 끌려가 싸워야 했고 실수 없는 전쟁 속에서 벌레만도 못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 테니 말이죠.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오늘의 왕이 내일은 죽어있고 새로운 왕과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은 혼란스러운 것일까? 질서와 평화가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같은 혼란기를 잠재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학자들과 사상, 철학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걸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